안녕하십니까. 느낌 있는 재즈 피아노의 김재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재즈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또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클래식 피아노와 재즈 피아노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어렵고 좀 난감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클래식 피아노하고 재즈 피아노는 그 시작하는 선상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적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클래식, 그죠?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그다음에 재즈. 이 스타트는 굉장히 이제 흡사해요. 왜냐면은 클래식이라는 개념에서도 이제 원곡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하는 거,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재즈도 마찬가지로 이 원곡의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렇게나 막 즉흥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곡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래식은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악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해하면서 숙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닉과 훈련 등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재즈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재즈 같은 경우도 악보가 없이도 연주가 되겠지만 좀 제대로 공부하고자 한다면은 좀 공을 들여야겠죠. 어떤 공을 들여야 되면 이제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악보에다가 이제 기입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입이 다 됐어요. 완성이 됐어. 자, 그렇게 돼서 악보를 보고 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상황은 클래식에서 뭐 모차르트, 뭐 바하 이런 악보를 보고 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죠? 요까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카피를 하든 아니면 원래 원곡에 악보가 있든 어쨌든 둘 다 악보의 개념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식은 이 악보를 중심으로 해서 안 틀리고 정확하게 치는 훈련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아티큘레이션이라든지 그 많은 악상 기호들 있죠. 그게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어떤 해석을 넣음으로써 이제 완성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즈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로로 좀 진행이 돼요. 자, 우선은 카피까지 해요. 카피해야 하면은 기본적으로 악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요. 어떻게 공부하냐? 클래식과 거의 진비 없어요. 그냥 계속 달달달 외우고 쳐야 돼. 근데 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좋냐면은 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한 시기가 1900년대 이후의 시대거든요.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에디슨이 이 시기에 축음기라는 거를 이제 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즈는 거의 초창기부터 뭐가 가능했냐면은 레코딩이라는 게 가능해요. 하셨어요. 그래서 원곡의 음악들을 거의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의 연주자, 그러니까 첫 연주자들이 어떤 연주를 했는지에 대해서요,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재즈에는 이제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악보를 카피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보를 만들어 카피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까지 공부를 하냐? 원곡의 연주자가 연주한 느낌까지 다 끌어모아서 연주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솔직히 클래식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잔인할 정도로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악보를 보고 똑같이 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1700년대요? 1700년대 뭐 좀 빠르면 1600년대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안타깝게도 저게 없었죠. 녹음 장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하라든지 모차르트가 어떻게 연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그냥 악보로, 그러니까 악보가 있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그거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후대에게 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고요. 재즈가 오히려 악보가 좀 그렇게 막 정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클래식보다 원곡 자체가 있어요. 그냥 레코딩이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너네들이 원하면은 따서 공부해라 이런 개념으로 가버려요. 공부의 몫은 너네 거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져갈 수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레코딩 한 걸 들어. 그리고 그거를 카피해. 그리고 나처럼 똑같이 쳐봐. 이 개념이 들어와 버려요. 예. 실제로 공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를 이제 만든 이후에 그냥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고요. 그 음원을 들어가면서요. 완벽하게 똑같은 거의 이미테이션 수준으로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 모사라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개그맨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성대모사, 그죠? 유명인들, 정치인들 성대모사를 거의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작업이 여기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테이션 완전 똑같이. 그러니까 거의 앵무새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재즈라는 그러니까 특이점이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그냥 뭐 클래식이나 재즈나 별 차이가 없게 되죠.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재즈와 클래식이 좀 큰 이제 특이점을 가져가면서 갈리느냐, 방향성을 좀 달리 가느냐 할 때는 이 이미테이션 이후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좀 어려운 말로는 어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소화 단계, 혹은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식의 단계. 이거는 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었어. 그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한다? 그 음식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분이 이제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듯이, 혹은 뭐 수술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간이 내가 안 좋아. 그래서 간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건강한 간을 이식하는 것처럼 이런 단계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미테이션 하는 이후에 뭐 한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식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놔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그런 것들은 그 사람, 그러니까 원곡자의 어떤 정신 세계, 그렇죠? 스프릿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습관으로 치고 있는지 여러모로 이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오스카 피터슨이 만들었다 봅시다. 오스카 피터슨이 만든 뭐 어떤 곡을 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카피를 했어. 그래서 악보로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연습은 어떻게 한다? 레코딩을 통해서 오스카 피터슨의 사운드를 그대로 섭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벽하게 모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박힐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소화를 시켜요. 왜 이건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지? 왜 이런 멋있는 사운드가 어떻게 이렇게 발견됐지? 하면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단계가 이제 소화 혹은 이식이라는 단계인데요. 뭐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체득의 개념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득. 몸으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비슷한 말이 뭐냐? 머슬 메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예. 머슬 메모리,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체득의 개념으로 이제 소화가 돼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나오게끔 만드는 또 작업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여기서는 통으로 공부를 하죠. 악보를 통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소화랑 뭐 이식 혹은 체득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조각조각 그 구간별로 나눠서 그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가 시작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걸 보고 이제 어널리시스라고 불리는 이제 분석의 단계로 가게 돼요. 그렇죠? 이 소화의 단계에서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소리가 나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거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통으로 봤던 거를 쪼개면서 구간으로 보는데, 그럼 어떻게 구간으로 나눠서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부했던 251 이 코드 진행을 보고 쪼개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발생되는구나. 그리고 뭐 턴어라운드라고 불리는 251의 연장선상에 있는 16251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뭐 블루스,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리그의 구간이라든지 깊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라인이 너무 멋있어, 이 라인이 너무 좋아, 들을 때마다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어떤 구간이 있겠죠, 그죠? 예, 그거를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왜 그런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도수, 그 다음에 박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것이 어떤 또 음의 어떤 힘의 관계들 뭐 이런 것 같이 막 체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주도 면밀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간을 잘라서 공부를 한 이후에 이렇게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근데 소화를 시키는데 어느 데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소화되냐? 그럴 때 쓰이는 말이 12키 연습인 거죠. 전 키를 돌려가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제 이 말 때문에 재즈를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12키 연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가장 기본 형태의 뭐 메이저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코드 12, 뭐 메이저 코드 12개, 마이너 코드 12개 이런 거는 괜찮아. 할만해. 패턴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251에 있는 뭐 하나의 릭이야. 예, 뭐 D-G7 C에 있는 예를 이런 상황이죠. 뭐 이런 식의 사운드 딱 등장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D-G7 C에서는 쓰겠다 이거지. 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키로 전조를 해서 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 많은 음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라면서 지금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생각 좀 들죠. 그거를 탈피하는 게 우선은 그거를 깰 수 있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도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도수는 솔직히 이제 코드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코드와 코드 사이에 뭐 아르페지오 뛰는지 스케일로 가는지 어프로칭을 하는지 이런 좀 조사들을 잘 해서 만들어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 키에서 공부하는 게. 근데 이해만 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천천히 다른 키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려보세요. 똑같이 도수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쳐보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키로 넘기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내가 익힐 수 있게끔 내 머리가 회전하는 거를 그 정도의 속도에 맞게끔 쳐버려야 돼.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그냥 아까 막 제가 되게 빨리 뭔가 하나 쳤잖아요. 이 속도로만 가지고 쳐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안에서 연습을 해버리잖아요. 조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천천히 다시 뭐 좀 바뀌긴 했지만 첫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치면은 천천히. 그래서 여기서 어프로치 그죠? 3도로 들어가나.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다시 1도에서 7도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키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G 마이너, C7, F 메이저로 가는 F 키의 2-5번이다. 그러면 아까 D 마이너에서 3도로 갔군요. 그러면 G 마이너의 3도.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해서 하나씩 이제 끌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죠. 굉장히 늦은 공부 같죠. 그죠? 굉장히 답답한 공부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릭들 혹은 일정한 그런 형태들을요 12키씩 몇 번을 그렇게 릭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릭들이 서로 연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연관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놔요. 왜? 힘이 생기거든 내 안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번 릭의 첫 번째 마디와 뭐 다음에 3번 릭의 두 번째 마디를 연결시켜 보려고 해보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잘 메꿔 놓고 또 풀어놓는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근데 당연히 무조건 다 뭐 맞을 수는 없겠죠. 어떤 흐름에서 맞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같은 릭이 아니고 다른 릭을 이제 연결하는 방식에서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닌 경우는 이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것도 감지하는 것도 공부예요. 아닌 걸 억지로 맞춰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건 더 위험하죠.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릭들을 혹은 이제 이 진행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그죠? 어널리시스 분석하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실제 곡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리얼북이라든지 아니면 재즈 곡이든 뭐 어떤 곡이도 좋습니다. 뭐 심지어는 동요도 다 좋으니까요. 뭐 2-5번이 잘 나와 있거나 뭐 이런 곡들을 하나 찾아봐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대입시켜 봐요. 예. 우선은 내가 뭐 D-G7 C를 공부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 뭐겠어요? C 메이저 키에 있는 어떤 다른 곡을 하나 넣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 다른 키로도 해 보시면은 내가 이거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닌지 또 알게 되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릭이 나와. 그러니까 되게 좋은 퀄리티가 나오겠죠. 왜? 좋은 사운드가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다음이 없어요. 소스가. 그렇죠? 뚝 떨어져. 그래서 퀄리티가. 앞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좋은 사운드를 맞춰놨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다? 이제 갑자기 이제 퀄리티가 뚝 떨어지면서 이상한 사운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하고 고민하고 맞춰보는 연습을 이제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끌어올려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석된 것들, 이렇게 조각조각 분석된 이 상황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카피된 거, 통으로 된 악보를 다시 보면서, 아, 여기서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보통 흘러가네?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다른 걸로 이렇게 코드 진행이 좀 다르지만, 만약 다른 진행상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즈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있는 거를 보고 치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한다? 조립을 되게 잘해야, 컨비네이션, 조합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관성을 가지고, 아, 감을 잡고 요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다 100% 맞출 수는 없어요. 100%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성공 확률은 되게 낮아요. 처음에 공부하면. 하지만 그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요렇게 갔던 길에서는, 리그에서는 이 길이 다음에 이렇게 갈 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으면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타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그 구간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릭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일정한 구문들,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랄까 좋은 소스가 될 뿐이죠. 좋은 소스가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수단으로서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잘 연결하면서 가고, 나중에는 이제 251이라든지 1625에 있는 기존의 릭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나만의 릭을 또 창출할 수 있거든요. 릭이라는 건 무조건 뭐 전에 만들었던 것만이 릭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릭의 형태를 좀 띄면서 가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솔로 연주가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제 연주가 될 겁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클래식하고 재즈는 굉장히 많은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을 잡아.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imitation, 그다음에 assimilation, 혹은 emulation, 혹은 muscle memory라고 하는 체득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그 정도 해서 이제 감을 잡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까지 알게 되면요. 마지막 단계는 결국 연주하는 주체자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누구냐? 나예요. 나. 뭐 예를 들어 뭐 1625, 25든 뭐 블루스라든지 내가 뭐 오스카 피터슨의 사운드를 철저하게 파가지고 뭐 앨범 몇 개를 들이파서 뭐 공통점, 차이점, 그다음 이 상황에서 써야 되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손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럴 때 운지는 어떻게 잡고, 핑거링이 뭐고, 이런 막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해서 맞춰놨어. 근데 나란 존재가 없이 오스카 피터슨만 있으면 그건 재즈가 아니라고 봐요. 진정한 의미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누구다? 누가 연주한다? 피아노를 치는 내가 연주하는 거예요. 오스카 피터슨이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오스카 피터슨은 그냥 소스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체득 혹은 소화, 이런 말이 뭐겠어요? 스며드는 거예요. 내 몸 안으로 그냥 스며들어서 그냥 쫙 가라앉혀야 돼. 그것이 전부가 돼서 이렇게 꼭 뭐랄까요? 나라는 인격체가 있는데 오스카 피터슨의 인격치,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오는 뭐 다중인격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스며들게 만들어요. 그 정신이 쫙 들어오게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누가, 나라는 자아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스카 피터슨이든 아니면 뭐 윈튼 켈리든 브래드 멜더든 누구든 좋으니까 그 자아를, 그거를 끌어와서 나라는 자아가 이제 투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직관력, 상상력, 혹은 많은 경험, 여러 가지의 형태를 내가 몸에 이제 쥐고 있는 거를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와요. 자기만의 개성이 등장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은 다른 사람과는 완전 차별화된 새로운 어떤 음악이 나오겠죠. 당연히 새롭다고 해서 완전 뜬금없는 새로운 게 아니고, 재즈라는 어떤 큰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그냥 매몰되어 있는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고요. 이렇게 드러나는 자아거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주 조그만 발자취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끌어내서 나야, 이 사운드는 나야라고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것이 마지막 단계로 가죠. 그게 마지막 이제 자기가 이제 드러나면서 남들과는 다른 형태의 아주 뭐랄까요, 고유한 유니크한 어떤 그 뭐랄까요, 형태의 스타일을, 또 피아니즘을 이제 이해하고 표현하면은 그것이 이제 완성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은 다 각각의 고유한 냄새가 있죠. 그런 것처럼 보시면 돼요. 각각 아주 고유해요. 그거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연주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어떤 냄새 혹은 뭐 이런 자아들을 이제 발현시키면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거를 이제 혁신의 단계로 가요. 이노베이션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가면서 남들과는 좀 다른 나만의 세계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길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같이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선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곡과 완전 똑같이 가는 이미테이션의 기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그 이미테이션을 철저하게 레코딩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외우고 막 그렇게 애를 써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익혀놓은 이후에 어널리시스 분석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식시키고 그다음에 체득시키는 이 단계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강화가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수단으로 삼아 마지막 나라는 자아가 발현될 수 있게끔 이제 다시 한 번 더 끝없이 노력을 하면서 좋은 사운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마지막 단계, 혁신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레드 갈랜드다. 그럼 레드 갈랜드 스타일이 딱 떠올라요. 윈튼 켈리다.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또 호라이 실버다. 하드밥 스타일로 굉장히 리프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좀 더 뭐랄까요 하드밥의 풍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 빌 에반스다. 그럼 완전 또 다른 얘기예요, 그죠? 넌 비밥의 형태를 띠면서 굉장히 멜로디카다 하면서 또 클래식과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 후에 케이스 자렌,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브랜 멜다우, 또 그 주변으로 자키 테라슨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비슷하지만 또 자기만의 영역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흐름은 비슷한데 자기만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즈 피아노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래식은 모르겠어요. 좀 뭐 제가 클래식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차이가 나되 이제 재즈 피아노는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 갔으니까요. 이해를 해보시고 솔직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야,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였어?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나한테 남는 건 훨씬 더 많아요. 어설프고 뭔가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그게 결과값은 항상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두리뭉실한 어설픈 정도의 값으로 그냥 결과가 맺어질 거예요. 하지만 좀 괴롭더라도 정확하고 정밀하고 정교하고 철저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 나중에 결과값은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죠. 자, 그럼에 있어서 이제 12키의 존재도 꽤나 중요하죠. 12키는 완성의 개념이에요. 10이란 숫자 자체가 의미가 완성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를 12키로 돌린다는 거는 뭐다? 내가 공부한 거를 완성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근데 하다 보면요, 알게 돼요. 12키를 공부하다 보면 꼭 12키를 다 끝내야지 알겠다가 아니고요. 한 6키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빠르면 한 3, 4키만 공부해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쳐서 외워서 치고 외우고 그냥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개념으로 이게 돌고 있구나. 재즈라는 세계관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 가지 리그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키를 전조시켜가면서 12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2키라는 거에 대한 뭐랄까요? 나는 그 정도 자신 없는데요. 당연히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번 맛을 보십시오. 맛을 보시면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12키를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얻으실 거예요. 동의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12키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2키를 안 한다고 해서 재즈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12키를 하면 뭐가 된다? 굉장히 강하게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도 되고 이식도 되고 체득이 되는 이 과정이 12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할 수 있어요. 20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10년, 20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주 뭐랄까요? 압축을 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뭐랄까요? 시간을 아끼는데 좋겠죠. 그래서 12키의 공부는 그런 폭발적으로 압축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공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낼 수 있다면은 한번 해보시고요. 재즈 피아노에 있어서 저도 아직까지 다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또
또 옆에서 경험한 거를 이렇게 서로 들어가면서 또 책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섭렵하면서 이해한 부분들을 얘기한 건데 그게 제가 말한 완전 다른 얘기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워낙에 많은 종류의 스타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부분이 아닌 완전 다른 얘기들 을 가지고도 뭐 재즈를 뭐 표현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프리 재즈 쪽이라든지 아방가르드 재즈는 좀 더 그런 쪽으로 더 표현하는 거니까. 예, 제가 얘기하는 쪽은 이제 스탠다드 재즈를 중심해서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재즈 피아노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클래식 피아노하고 재즈 피아노의 차이점 그리고 재즈 피아노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